이 교수의 뉴스 읽기 17-6번은 무작위 살인의 원인 분석 1번 위기사회 위험입니다. 발표자는 유튜브 채널 조건 없는 학교 운영자 이은지입니다. 위기사회 위험 1번이라고 부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글의 결론에 마지막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식과 담론 전환. 근래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무작위 살인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무작위 살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문에 자주 인용된 2021년도 12월 학술지 한국범죄정보연구 14호에 게재된 안상원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강사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자를 개인적, 사회적, 범죄 행동 특성과 양형인자 및 선고 형량 특성을 통해 분석하여 이상동기 범죄는 세 가지 유형인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범죄 행동 특성을 범죄 유형 분류의 분석 틀로 삼는 방식은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현실을 기자의 눈으로 앞서 관찰했을 정재훈 영남일보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 기자는 불안의 시대,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내세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는 불안인 것 같다. 치솟는 물가 등 경제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에 더해 일상 자체가 불안하다. 특히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흉기 난동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고 SNS를 통해 살인이 예고까지 된다. 예상할 수 없는 장소나 시간, 특히 일상의 장소에서 어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외로운 늑대나 깨진 유리창 이론 등의 설명이 따라온다. 이는 각각 무리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늑대가 사회나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 깨진 유리창은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극단주의화를 꼽고 싶다.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 등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상황들을 풀지 않다 보니 터질 것이 터졌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고 고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을 사회에서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갈등들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물론 정재훈 기자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늑대가 사회나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의미처럼 각 범죄 사건이 개별적으로 해석되는 개인적 사유의 범죄 행위로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갈등들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각 범죄들을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상황들의 일부로 통틀어서 보는 공동체의 구조적 원인에 더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고 고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늑대가 사회나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 깨진 유리창은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의미처럼 각 범죄 사건이 개별적으로 해석되는 개인적 사유의 범죄 행위로 보는 첫 번째 관점으로부터 정재훈 기자가 관심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한국보다 먼저 무작위 살인 범죄가 사회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일본이나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무작위 살인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주장을 수십 년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일본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오히려 무작위 살인 범죄 횟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도의 효과가 오히려 미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물이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갈등들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각 범죄들을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상황들의 일부로 통틀어서 보는 공동체의 구조적 원인에 더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관점에 정재훈 기자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문제 자체가 있고 없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유무의 차원을 넘어서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모두 기사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도 아닌 위기 의식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위기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도의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요성을 느낀 정재훈 기자도 전문가들에게 담론의 차원에서 총체적인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정재훈 기자가 일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고 고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목된다는 세 번째 관점에 적극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에서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갈등들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작위 살인 범죄자들은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상황들 같은 범죄의 배경에 대해 분석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냥 칼부터 들고 설치는 어떤 트리거 역할 자극 없어도 흉기를 휘두를 정신병력 환자라서 수감되어야 하는 소위 부르는 미친놈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수의 뉴스읽기 17-1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내세갑을 청년들 시한폭탄됐다는 기사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불행을 강조하여 여론의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형량을 줄일 이야기를 꾸며낼 줄 아는 이성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대훈 기자의 무작위 살인 범죄의 기존 분석 틀 세 가지보다 어, 정재훈 기자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보다 가장 먼저 내세웠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는 불안인 것 같다. 치솟는 물가 등 경제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일상 자체가 불안하다는 위기의식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느꼈던 부분처럼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극복했다는 이 기존의 근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점, 언제나 위기는 있었는데 그 위기는 언제나 근대 사회 안의 시스템 속에서 극복이 됐다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위기의식을 내세워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정재훈 기자의 위기의식이 암시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갈등들 또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트리거가 되어버린 오늘의 사회가 근대 사회 시스템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위기 사회라면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무작위 살인 범죄라는 용어는 기존의 안정된 근대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학문적 이론 체계 안에서 그 학문 체계 안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고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질적 불안을 안고 있는 사회의 보편화된 현상으로서 누구나 트리거를 안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 사회의 담론 안에서 이 용어의 새로운 의미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사회의 본질적 위기 사회 담론 안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정도의 차원으로 판단할 때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는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사회 담론 없이 그냥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자체로는 불안, 그냥 불안에 시달리는 것밖에 안 되지만, 담론 안에서 불안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담론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질적 불안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환원될 위험성을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 불안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이 무작위 살인이라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불안이 없어질 것처럼 환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19 시대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회피한다면 무작위 살인 범죄의 특성상 사회 구성원을 아주 극단적으로 격양시키는 그런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위기의 불안과 그런 공포의 감정이 본질적 위기의 불안과 1대1 대응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위험한 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대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는 괜찮은데, 그때는 평범한 일상을 지탱해줬고, 이 인과관계 1대1 대응 법칙, 효율성 원칙이 근대 사회 시스템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지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이 본질적 불안을 안고 있는 위기 사회의 담론 안에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편리함을 핑계로 희생양을 고르는 이기적인 대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근대 사회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준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해체되고 있는 본질적 불안을 안고 있는 위기 사회에서는 그 효율성 원칙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희생양을 고르는 이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작위 살인으로 인해 일시적이고 극단적으로 극양된 공포의 감정이 가라앉으면 곧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귀할 거라는 태도는 근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더 이상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 자기 기만의 불안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정상적인 일상이 정상적인 일상이라는 게 없어서 불안한 건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자기 기만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맹목적인 믿음을 시대적 전환기의 도래로 인하여 요구되는 에포케의 의미에서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무작위 살인 범죄를 탈출구 없는 공포로 둔갑시키는 계기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이분법적 욕망과 그 위험성. 근대 사회 시스템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위기 사회의 진짜 어려움은 근대 사회를 지탱해준 효율성의 원칙이 해체되고 있는 반면에 근대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원칙만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이 원칙을 대신할 수 있는 법칙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성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것이 불가능한 판타지에 가까운 아주 단순하고 위험한 해결책이 되는 이유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해결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로드무비 앤서니 보데인에 대하여를 통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왜 호텔 욕실에서 숨졌을까 질문을 던진 박은주 부국장 겸 에디터는 늘 두 가지 옵션만 있었던 것 같다는 그의 인생에 드러난 판타지적 욕망의 단순성과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기사의 인용문을 먼저 읽어보면
그는 감성으로 세상을 느꼈다. 이 감각과 감성은 이 그가 성공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한데, 이 감각과 감성이 그를 모순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군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라오스 주민에게 미군의 전쟁 범죄를 미안해하고 베이루트 호텔 수영장에서 앉아 민간인 폭격기를 바라만 보는 한가한 요리 프로그램을 자책했다. 방송인 전달자 관찰자가 아니라 주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했다. 반면에 IT의 프로토 프랭스에서의 촬영 현장은 그의 욕망과 한계를 증명한다. 제작진을 위해 만든 음식이 남자, 본데이는 굶주리는 현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 한다. 프로듀서는 우리는 관찰자로 남길 원했다고 한다. 아까 앞에 말한 거랑 모순되는 얘기죠. 무지한 선의는 아수라장을 창조했다. 해치기와 싸움과 폭력까지 자선이 갈등을 더 키운 것이다.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사실 늘 불안해요. 성공한 사람의 말입니다. 고대인의 동료는 그를 두고 타원형의 인생을 반복했다. 중간지대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늘 극단에서 뭔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방송인이 된 2000년대 중반, 그는 요리를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다. 셰프로서는 끝냈어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는데. 방패 속에서 지루하게 살 건가, 방패를 걷고 화살을 맞을 건가. 그의 인생에는 늘 두 가지 옵션만 있었던 것 같다. 앤서니 보데인이 방송인이 되기 전에 원래 셰프였고, 셰프로서의 삶에서 느낀 그, 요리사들끼리 갖고 있는 어떤 비리 같은 그런 거를 고발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인기를 얻었고 결국 방송인까지 될 정도로 인기를 얻어서 성공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는 두 가지 옵션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옵션이 방송인, 전달자, 관찰자가 아니라 주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했다면서도 관찰자로 남길 원했다는 말처럼 모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던 셰프로서의 인생은 끝내고 방패 속에서 지루하게 살 건가, 방패를 걷고 화살을 맞을 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앤서니 보데인의 자기 모순은 그의 성공 후 인생을 주도했을 감성으로 세상을 느꼈다는 판타지적 욕망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공 책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의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감성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한계를, 그것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성공 후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버린 거죠.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감각과 감성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다음에 보면 촬영 스태프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음식을 굶주리는 현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한다는 그의 무지한 선의는 굶주림의 절대적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IT의 프로토 프랭스에서 수요와 공급의 이분법적 효율적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자기기만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치기와 싸움과 폭력까지 자선의 갈등을 더 키운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도치 않게 판타지적 욕망의 폭력성까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관찰자로 남길 원했다는 외부인의 입장. 미군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라오스 주민에게 미군의 전쟁 범죄를 미안해하거나 베이루트 호텔 수영장에 앉아 민간인 폭격기를 바라만 보는 한가한 요리 프로그램을 자책하는 그 이른바 좋은 마음씨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라오스의 주민이나 베이루트 사람들이나 그 IT의 프로토프랑스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실제 삶이니까 관찰자와 대비되는 플레이어에게는 효율성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버리라는 이 이분법적 단순성이 폭력처럼 휘둘러졌을 거고 그들에게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역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한국의 코앞에 닥친 절망적 허무함. 근대 사회 시스템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위기 사회를 무의식적으로 맞닥뜨렸고, 경제적 성공 이후에도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사실 늘 불안해요. 라고 고백했던 앤서니 보데인의 사례처럼 판타지적 욕망의 폭력성 및 단순성에 의존하고 자기 기만의 불안이라는 굴레에 빠지는 현상은 더 이상 특별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코앞에도 닥친 허무함, 절망적인 허무함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어떤 연예인이 묻는다. 선생님,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너무 바빠 탈진해서? SNS 댓글 때문에? 성공 후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깜짝 놀랐다. 뭔가 전곡을 찔린 듯 했다. 난 처음에는 그의 말을 성공하다 보면 오만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대중은 다 날 용서하고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그러다 실수해서 대중이 외면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등등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의외였다. 허무해서란다.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 밤에 일하는 여자 등이 그러했다. 돈도 여행도 사랑도 섹스도 심지어 마약까지 할 만큼 해봤으니 인생에서 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강남에는 전국의 내로라하게 예쁜 여자들이 다 몰려든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들끓는 곳에는 사기도 들끓는다. 사랑도 팔고 우정도 팔고 배신도 하고 엮고 고소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많은 여자들이 정신과를 찾는다. 그중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강남은 커다란 정신병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김정일 정신과 의사 저자가 이야기식으로 바꿔 얘기한 거죠. 바꿔 얘기한 건데요. 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판타지적 욕망이 돈을 벌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돈 버는 행위를 허무하게 만드는 감정이면서 돈도 여행도 사랑도 섹스도 심지어 마약까지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인생에서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결론으로 유도하고 돈이 들끓는 곳에는 사기도 들끓는다는 역설적 공식을 성립시킨다는 사실을 자신의 진료를 찾아온 환자들로부터 목격하게 됩니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효율성을 희망하고 강남으로 몰려들지만 역설적으로 희망한 큰 돈이 모이면, 정작 모이면 인생에서 더 기대할 게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성공 후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스스로 문제점을 의식했는데도 그 얘기를 한 환자는 성공의 결과가 허무해서 자살할 거라고 타인의 이야기를 하듯 자살하는 거라고 타인의 얘기를 하듯 자기 얘기를 하는 환자에게서 자기 얘기인데도 자기 얘기와 다를 바 없는데 내 얘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 얘기를 자기 문제점을 알고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는데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이분법적 욕망 내지 희망을 대신할 기대를 찾지 못한 절망적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나 해요. 보편화된 지식, 그러나 담론화되지 못한 변화. 하지만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성과 단순성을 내포하는 판타지적 욕망,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이분법적 욕망 내지 희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꽤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지식이 아닌가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이게 최소한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밀리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미 뒤집힌 U자형 곡선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도입해서 이 아래 밑에 인용한 그 할리우드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의 관점, 그러니까 부자의 관점, 부자도 힘들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을 관철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서 돈의 두 얼굴에 대해서 통찰을 보여줬었는데 이 내용을 담은 책이 2014년도에 이미 한국어로 출판돼서 성공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책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 테니까 부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경제적 생활 환경 속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도 망가집니다. 야심도 잃고 자부심도 잃어버리며 또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인 셈입니다. 아마 중간 어디쯤에 최적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한 그 할리우드의 영향력 있는 부자 그분도 사실은 자수성가한 분이었고, 그래서 이 말에 신뢰가 가는 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수성가 하신 분이 부유함 속에서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 아이를 키운다는, 부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그 성공한 후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통하게 된지, 이런 이 할리우드의 부자의 그 관점까지 관철시키는 통찰력을 보여줬을 때가, 말콤 글래드웰이 보여줬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 됐는데, 근데 이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 최근 5년 새에 32.9%가 증가해서 지난해 우울증으로 변하는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얼마 전에 뜬 기사였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해졌다는 건 근대 사회의 핵심 축을 이루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경제적 성공의 기하학적 상보관계에 대한 반문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도 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문에 대한 답 자체는 답도 반문을 했으니 답도 나오긴 하는데 이 답은 여전히 근대사회 시스템 내부에서만 반문을 그냥 번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계속 굴레처럼 돌아가는 게 아닌가.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에서 아까 본 것처럼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도 망가집니다. 라고 이제는 강남이라는 도시가 확고하게 말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이 정도의 차원에서 본질적 위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역사적 체계적 의미를 가늠하려는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황상 위험과 기회가 중첩된 이중적 개념 위기가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해석되고 있다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여전히 위험의 수준에서만 계속 반문되고, 반문된 내용에 이거는 위험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위험을 경고는 하지만, 그럼 위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답은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이 위기가 왔지만, 위험에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기회에 대한 얘기가 잘 없는 거죠.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어떤 정도의 본질적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건지 인정이 돼야 이제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될 텐데 그런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 위에 인용문의 화자가 할리우드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근대적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르니까 이제 경제적 생활 환경 속에서는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만 나타난다고 그런 어려움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근대적 이데올로기 내부의 효율성 문제라고 진단하는 판단인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내부의 효율성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데 전부를 포함하는 본질적 위기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이 어려움이 양극단에만 제한되지 않게 드디어 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런 측면이 강조됐을 때 좀,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위험이라는 말로 전부를 위기에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위험한 발언이냐 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양극단에만 제한되지 않는 위기라서 비로소 타자를 이분법적 경계선의 외부로 배제시키는 이 자아중심적 근대 이데올로기 자체에 그 내부적 한계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양극단뿐만이 아니라 전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 타자를 배제시켜 왔던 이분법적 경계선을 허물 수 있고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미래를 그려봤을 때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에서는 폭력성과 단순성을 내포하는 판타지적 욕망,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이분법적 욕망 내지 희망의 한계라는 보편적 지식이 근대 사회의 시스템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위기 사회의 담론 안에서 중화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지만, 그리고 왜냐면, 국가를 위한 봉사와 충성으로 고국 강병의 자부심을 낳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었던 시기에, 그게 가장 대중화됐던 20세기에 자기 개발적 욕망의 개척 정신은 프랑스 혁명의 역사로부터 쌓아 올린 근대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처럼 21세기에도 이 위기 사회 담론 안에서 일어날 혁명적 변화라면 이 변화의 대중화 단계에는 위험이 강조되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 정도로 그래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위험에 대한 경고로 인해 변한 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자기 개발적 욕망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1세기의 혁명도 그 정도 수준의 이 위기 사회라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의 시대적 전환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내가 기대되는 전망의 핵심 중추가 되지 않으면 그 변화라는 게 올 수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에스- 어, 그래서 앤서니 보데인이나 강남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환자들의 사례처럼 21세기에 도달하여 판타지적 무지의 희망으로 전락해버린 이 욕망의 감정과 감각에만 기대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막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감정과 감각에만 맡기면 아까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책에서처럼 돈을 벌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앤서니 보데인이 성공 후의 미래가 비극이었던 것처럼 내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는 무지의 희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이 위기의 위험에서 위기의 기회로 넘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위기 사회의 기회,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는 위기의 위험보다 목숨을 걸고 뛰어들 정도로 기대되는 기회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관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 이 자리에서 이어가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틀이라서 잘 다듬어서 위기 사회의 기회편으로 돌아오고 싶은데요. 이때 얘기하고 싶은 이 정리되지 않은 틀이나마 간략하게 이제 예고편처럼 보고 넘어가면 타자를 이분법적 경계선의 외부로 배제시키는 자아중심적 근대 이데올로기 자체의 내부적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그래서 생기는 기회를
내부 자아와 외부 타자를 이분하는 경계선이 해체되면서 생기는 이 기회를 이분법적 단순성으로 인한 폭력적 차별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우울하면서도 그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우울함도 가지고 가지만 그것이 이런 기대 안에서 차차 해소돼 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체계를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